방과 후 여우 괴담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자, 첫 번째 괴담입니다. 사마귀 꽃. 외숙부가 옛날에 해준 얘기인데 사마귀 꽃이라는 게 있대. 몸에 생긴 사마귀가 꽃이 피듯이 쫙 하고 금이 가는 걸 말한다고 해. 옛날에는 갑자기 생긴 사마귀에 꽃이 피면 가까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들어본 적 없는 얘기니 외숙부가 살던 곳에만 있는 풍설일지도 모르지만, 외숙부가 초등학생 시절 오른손 팔뚝에 갑자기 큰 사마귀가 생겼어. 그리고 바로 그 사마귀 가운데가 열십자 모양으로 갈라졌지. 그걸 보고 외숙부의 할머니가 사마귀꽃 얘기를 해줬는데 외숙부는 어이가 없다면서 코웃음을 쳤대. 그리고 3일 후 외숙부의 할머니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어. 외숙부는 놀라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할머니는 원래 심장이 약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외숙부도 사마귀꽃은 우연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무렵에 외숙부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 8월의 더운 날, 외숙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이고 얼굴이고 아주 그냥 온몸에 사마귀가 생긴 거야. 아프진 않았지만 얼굴이랑 가슴에 뻣뻣한 감촉이 느껴서 외숙부는 놀라 부모님께 울면서 달려갔어. 부모님도 놀랐지만 일단은 근처 마을 의사를 불렀고 무슨 피부염일 거라고 했어. 결국 바르는 약을 받고 외숙부는 그대로 자기 방에 누웠어. 학교도 당연히 쉬어야 했어. 부모님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 외숙부를 혼자 집에 뒀어. 우리 엄마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이야. 외숙부는 이불 속에서 무시무시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 만약 사마귀에 꽃이 피면, 전부 다 꽃이 피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 착각이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소리가 났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 아, 이거구나 하고 외숙부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대. 거기서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외숙부가 잔해 속에서 구조됐을 때 화상과 생채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었다고 해. 사마귀에 빨간 꽃이 피었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외숙부도 9년 전에 돌아가셨어. 생전에 자주 보여줬던 등과 배에는 어렴풋한 멍자국이 무수하게 남아있었어. 1945년 8월 6일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날입니다. 다음 괴담입니다. 이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서 매년 미야자키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 주된 목적은 강에서 노는 것이었고 거기서 착살 낚시나 일반 낚시 등을 하면서 놀았어. 여름이라고 해도 1시간 정도 강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강가에 있는 바위 위에서 잠시 쉬면서 작사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 거기는 그다지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었는데 상류 200m쯤에 아이 2명, 멀리서 봤지만 아마 초등학생 정도가 보였어. 마을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을에도 아직 저렇게 어린애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바라봤어. 그 아이들은 곧 강을 따라 올라갔어. 내가 작살 낚시를 하던 곳은 그 강에서도 상류인 쪽이었고 올 때도 차로 산을 올라왔을 정도였어. 부모님이 저 위에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갈 준비를 시작했지. 짐을 놔둔 나무 그늘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나무 한 그루에 좀 오래되어 보이는 종이가 붙어있는 게 보였지. 그 코팅된 종이에는 사진이 프린팅되어 있었어. 사진은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자와 아이 2명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지. 그리고 그 밑에 이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한 줄만이 적혀 있었어. 이 종이를 보고 꺼림칙하게 느낀 건 그 사진 때문이었지. 사진 속 여자의 얼굴 부분은 매직 같은 걸로 검게 칠해져 있었고 아이 2명의 얼굴은 사포 같은 걸 문질렀는지 옅게 흐려져 있었어. 희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이의 헤어스타일이 아까 본 그 아이와 똑같이 까까머리라서 괜히 더 꺼림직했지. 서둘러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종이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는 게 없다고 하셨어.
작은 마을이라서 아이가 없어지면 분명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 종이를 본 다음 해 조금 늦게 새해 인사를 드리러 할아버지 집에 갔어. 술을 마시며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 종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네가 그때 말했던 종이를 발견해서 보관해뒀어. 할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나에게 내밀었어. 왜 그걸 보관해둘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호기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구경을 하려고 받았어. 그 종이는 한눈에 봐도 예전에 본 종이와 차이점이 있었어. 이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힌 글자 위에 빨간 글씨로 찾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 너무 소름 끼쳐서 그 종이를 지인의 절에 억지로 부탁해서 맡겼어. 이걸 혼자서 가지고 온 할아버지의 강철 같은 정신력도 무시무시하다고 느꼈어. 장난이라기에는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면 산속의 나무 한 그루에만 붙여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렇다 할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게 뭐였을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다음 괴담입니다. 인어. 매년 여름이 되면 아버지 고향에 내려가곤 했다. 시골은 섬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거나 김 양식을 하며 살아가는 어촌이었다. 할아버지 댁은 산 근처라서 자주 사촌들이랑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서 놀곤 했다. 산 바로 앞에 강이 흐르고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는 개가 많아서 자주 잡으러 가곤 했다. 그날은 추석이었다. 어른들은 추석날 헤엄치면 상어가 나오니까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촌 동생과 둘이서 개를 잡으러 갔다. 개를 잡으러 가는 길, 강을 건너가는데 다리 위에서 사촌 동생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형, 저기 사람이 있어. 다리 아래는 개가 잘 잡히는 곳이었기에 먼저 온 사람이 있나 싶어 내려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거기 말고 강 속에 여자가 있잖아. 강물 속을 바라보자 확실히 긴 머리의 여자가 옆모습을 드러낸 채 서서히 강 상류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어? 뭐지? 어떻게 거꾸로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그 여자가 몸을 휙 뒤집어서 내 쪽을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나는 히익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한동안은 무서워서 눈을 꽉 감고 있었다. 잠시 뒤 눈을 뜨자 사촌 동생은 가만히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촌 동생은 무서워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 내가 바지자락을 잡아 끌자 저기 형, 저 사람 진짜 이쁘다. 인어일까? 아니면 강의 여신님? 하고 한가하게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끔찍한 모습일 뿐이었다. 어떤 옷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구불구불하고 긴 머리카락에 마른 몸, 그리고 나를 째려본 무시무시한 얼굴만 생각날 뿐. 기묘하게도 사촌 동생에게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신처럼 보일 정도였던 것 같다. 같은 것을 보았는지, 다른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다른 모습이 보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촌 동생은 그로부터 2년 뒤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 여자와 관련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 한 번도 헤엄을 치지 않고 있다. 다음 괴담이고요. 손수 만든 고양이 인형. 며칠 전 성인식 끝난 뒤 있었던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다. 친구 T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머니와 둘이서 지내왔다. T는 그런 가정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는 녀석이었다. 학급 위원도 하고 축구부 주장도 하면서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멋진 학창 생활을 보냈다. T의 어머니 또한 아들 바보인데다 뒷바라지에 힘써 종종 휴일이면 T랑 친구들을 데리고 수족관도 가고 축구 경기 때는 응원도 오시곤 했다. 지금도 T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지만 작년 T가 칸사이 쪽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집을 나와 자취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도 아들의 독립을 응원해주며
열심히 공부하고 오렴 하고 배웅해 주셨단다. 집을 떠나는 날에는 외로워지거나 힘들면 이걸 엄마라고 생각하고 기운 내렴 이라며 손수 만든 작은 고양이 인형을 주셨단다. 티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 녀석이었거든. 낯선 지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티. 자취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갑자기 깨어났단다. 의식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가슴 위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도 닫힌 채 열리질 않는다. 이게 가위 눌림인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침착했다고 한다. 단지 가슴 위에 누름돌이라도 올려져 있는 듯 무겁고 괴로웠다고 한다. 한동안 끙끙대고 있는 사이 어느새 또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고 한다. 한동안 끙끙대고 있는 사이 어느새 또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고 한다. 방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그날부터 티는 종종 한밤중에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 그 탓에 잠을 자도 피로는 쌓이고 몸 상태도 점점 나빠졌다.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한테 받은 그 고양이 인형을 손에 쥐고 잤다고 한다. 부적 대신 삼을 생각으로 말이지. 하지만 그날 밤도 가위에 눌렸다. 티는 혼신의 힘을 다해 손에 있는 인형을 꽉 잡았다. 그러자 그때까지 꽉 닫혀 뜰 수가 없던 눈꺼풀이 번쩍 뜨였다. 티의 눈에 비친 것은 티의 가슴 위에 정좌한 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잠옷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하고 비명을 지른 뒤 티는 기절했다. 날이 밝고 나자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오른손은 고양이 인형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데다 첫 자취라서 정신적으로 좀 쫓기고 있었던 거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티는 웃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좋은 이야기네. 어머니가 주신 인형이 널 지켜준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하지만 티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글쎄, 그건 어떨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내 위에 앉아있던 그 여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 우리 어머니였단 말이야. 자, 오늘의 마지막 괴담입니다. 이 괴담은 자기가 좀 공포 라디오라거나 아니면 무서운 거, 괴담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봤다 혹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고 일본 실화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들으면 재밌잖아요. 할머니의 일기장. 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갓 철이 들었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나를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예뻐해 주셨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유독 싫어했던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없었다. 실은 어머니는 엄마로서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는 원래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고 손님으로 만났던 아버지와 계획에 없는 나를 임신하는 바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됐다 하느니 네가 나를 망쳐놨다느니 너 같은 건 뒤져버리는 게 좋겠다는 등 저주를 퍼붓곤 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은 꼭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친구도 별로 없던 내게 할머니는 유일한 내 편이었다. 믿음이 깊었던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신사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데려갔다. 매주 일요일마다 따분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어린 내가 싫어할 법도 한 일이었지만 나는 할머니가 해준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마을의 예쁜 신사에 가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신주 앞에 서서 손을 곧게 모으고 깊이 절을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나는 할머니보다 훨씬 빨리 끝내곤 신사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했는데, 그러면서도 신기했던 것은 할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에게 뭘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한없이 인자한 웃음을 지은 채 그건 우리 손녀가 크면 알게 될 거란다. 고 말하곤 무슨 기도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렇게 모르는 척 했지만 나는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귀가 약해서인지 귀신이 잘 들렸다. 나를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낳은 어머니의 사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의 매일 밤 나는 가위에 눌리느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었다. 가위뿐만이 아니라 자다가 내 손으로 끈을 내 목에 걸고 있거나 배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밤새 몸부림치거나,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상한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났다. 부모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기에 그 일을 어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네 인연이 그 정도로 힘들어해? 네 인연이 더 불행해졌으면 했는데 그거 참 잘 됐네. 라고 말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악질적이 되었다. 1년 새에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고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밥을 먹을 때에는 항상 벌레를 먹고 있다는 환각이 보여 밥 한 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집에 혼자가 될 때 항상 할머니가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었다. 매일매일 토하고 거식증을 보이다 또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항상 불안정했던 내가 자해 미소까지 해가며 힘들어할 때 할머니는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달래주었다.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옆에 할머니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순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다. 내가 16살이 된 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집을 나와 할머니 집에서 씻지도 않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껴안고 몇 날 며칠을 울고만 있었다. 할머니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을 때마다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주가 지났을 때 내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위도 더 이상 눌리지 않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던 기괴한 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할머니가 수호령이 돼서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냐며 마치 제 일처럼 신나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용기가 솟아올랐고 내 삶은 180도 바뀌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고 못 다녔던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친구가 많아졌고 나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밝게 변했다. 어머니가 술에 취해 내게 저주를 퍼부어도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서럽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할머니의 수호령과 함께 전혀 달라진 나는 공부도 곧잘했고 나는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불편한 어머니를 떠나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며 대학에 다니기로 했다. 가끔 할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손질을 했지만 몇 년이나 비어있던 집은 손볼 곳이 꽤 많았다. 내 짐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다 할머니 옷장 깊숙이 있던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노트 꾸러미였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쳐 내용을 보니 할머니 일기였다. 그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 놓은 것이 꼼꼼했던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노트를 몇 권째 읽어가면서 할머니와의 추억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보따리 가장 밑에 있는 노트의 표지를 본 순간 나는 소리내어 꺽꺽 울 수밖에 없었다. 표지엔 할머니 특유의 예쁜 글씨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가장 소중한 손녀딸에 관한 일기만 특별히 따로 쓰신 것 같았다. 한참을 노트를 끌어안고 울다가 겨우 진정하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인연은 며느리년이 바람을 피워 만들어 온 애다. 인연이 생겨서 내 아들이 살자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다. 눈물이 쏙 들어갔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토악질이 나왔다. 땡월땡일 일요일. 오늘은 신사에 가서 인연 배에 바늘로 수십 번 찌르는 고통을 달라고 기도했다. 땡월땡일 일요일. 오늘은 신사에 가서 인연이 평생 벌레만 처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미친. 아니, 이 손녀는 무슨 잘못이야. 주인공이 참 불쌍하네요. 자, 오늘 방과 후 여우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날도 습하고 장마가 이제 시작하려고 해가지고 녹음에 차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좀 집중을 못해서 낭독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여우 계단부 올라오면은 들어주시는 모든 선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소중한 말씀과 그리고 칭찬 그리고 항상 잘 듣고 있으시다는 댓글을 항상 달아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너무 분에 겨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조금씩 나아지는 더 나아지고 더 재밌는 괴담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우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과 후 여우 괴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과 후 괴담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들 장마 시작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방과 후 괴담부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우몽이었습니다.